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증권 발행 시장에 대한 거. 발행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없는 증권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죠. 이 발행과 관련해서 공시라는 거는 뭐 투자자, 이제 증권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회사 입장, 회사라는 건 요 발행자라고 볼게요. 주로 이제 회사가 발행하니까 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우리가 조달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투자자한테 증권을 주고, 투자자는 그렇죠? 그 증권에 대한 걸 받으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자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이렇게 발행하는 시장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이 투자자한테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될 만한 어떤 규정이 있다. 그런 규정을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증권 발행 시장에서는요, 증권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 그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서류가 증권 신고서다. 이 증권 신고서는 내가 투자자한테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하려는, 즉 증권을 발행하려는 이런 발행자는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볼까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그렇죠? 혹은 이미 발행된 증권을 전매하는 경우, 이건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진 증권을 이제 파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매는 이제 앞으로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과 증권의 발행인, 증권이니까 이게 뭐 사채면 사채에 대한 설명, 주식이면 주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거와 이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투자자한테 알리기 위한 제도다. 이게 그런 알리고 싶은 내용, 알려야 하는 내용을 증권 신고서에다가 우리가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공시 제도는 투자자한테 교부되는 중요한 게 투자 설명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증권 신고서 제도로 구성한다는데,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 내가 발행자라고 해볼게요. 발행자가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일반적인 투자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증권을, 그쵸? 이렇게 주는데, 증권할 때 투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지 내가 돈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투자 설명서도 같이 줘요. 투자 설명서. 그러면 투자자는 그걸 읽어보고, 내가 투자해도 괜찮네. 그러니까 요 투자 자금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게 투자 설명서고, 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이거를 금융위원회에다가도 증권 신고서를 제공해야 돼요. 증권 신고서.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증권 신고서를 검토해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해야지 이제 이 신고서를 가지고 투자자한테 우리 이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서류인데 투자 설명서하고 증권 신고서는 내용이 같아요. 원칙은. 근데 이거를 투자자한테 제공하면 이게 바로 투자 설명서가 되고, 금융위에 제공하면 증권 신고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모집하고 이제 매출에 대해서 볼게요. 자, 모집이라는 건 일정 방법에 따라서 중요한 건 50인이에요. 이 사람의 이상의 투자자한테 세상에 없는 증권, 그래서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거. 즉 우리 회사 이번에 증권 발행하니까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모집이에요. 자,
매출은 뭐냐?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한 방법, 이것도 50인 이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미 발행된 증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게 증권을 발행해 놨는데 이거를 사주세요. 그렇죠? 청약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거. 그러니까 모집은 증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매출은 만들어진 증권을 사주세요. 요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 50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냐? 그래서 50인보다 넘어가면 우리가 이걸 이제 공모라고 불러요. 공모라고 부르고, 그죠? 이제 50인이 안 되면 49인 이하부터는 사모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로 얘기하는 게 지금 공모예요. 왜?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은다. 그래서 공모라고 해요. 그러면은 공모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자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모았을 때 이게 만약에 사기거나 거짓이면 그걸 믿고 자금을 투자한 사람의 피해가 발생하겠죠? 얼만큼? 크게 발생하겠죠? 사모는 49인 이하예요. 적은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니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모보다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면 대규모 자금이 몰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좀 투자자를 보호하자. 그게 이제 증권 발행 시장 공시제도고, 그래서 이제 이게 50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50인의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이라는 게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라고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권유하는 이전에 중요한 게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증권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 한 30명한테 모집하려고 그래. 근데 보니까 여기가 6개월 전이야. 똑같은 증권을 6개월 동안에 30명한테 이미 내가 모집을 했어. 그럼 뭐예요? 30명이니까 나는 지금 시점에 30명한테만 모집하더라도 똑같은 증권을 지금에서 6개월 이전에 이미 30명한테 모집을 했기 때문에 총 60명한테 모집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때 현재 시점에서 30명한테만 모집하더라도 난 이거를 공모로 보겠다. 그래서 즉 30명이 아니라 요 총 60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만 이 50인에 있어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미 잘하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냐? 국가, 한국은행 같은 전문 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발행인한테 그죠? 회계, 자문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50인 제외하고 발행인, 주식을 발행하는 쉽게 말하면 재무사항이나 사업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일단 50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고자라는 거는 이 발행인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50인에 제외시키겠다. 발행인의 최대 주주, 그다음에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이런 거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주요 주주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발행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50인 산정에 제시겠다. 50인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렇죠? 발행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행인의 임원, 우리사주 조합원, 이것도 제외하겠다. 발행인의 계열회사, 그 다음에 그 계열회사의 그 임원, 발행인이 상장된 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는 55, 연고자로 보겠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외국 기업이에요. 조건번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식 매수 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 청구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이런 사람들은 50인에 제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연고자다. 자, 간주 모집이라고 해요. 네가 50인 미만이지만 이걸 내가 모집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즉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그냥 오타예요. 미만으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거죠. 이 증권이 발행한 날부터 1년 안에 50명 이상의 사람한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집이다. 왜? 투자자가 50명인데 지금은 한 명한테만 팔았어. 근데 이게 쪼개져가지고 1년 안에 100명, 1000명한테도 팔릴 수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모집으로 보겠다. 모집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간주 모집이에요. 자, 청약의 권유라는 게 있죠. 청약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라는 거를 말 그대로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받은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잡지, 이걸 뭐 광고, 안내, 홍보 전단, 인쇄물 배포, 투자 설명서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을 청약을 권유 또는 증권 매도 청약이나 매도 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하는 절차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을 이렇게 파니까 사세요. 이런 거죠. 그렇지만 적용면제증권이라서 얘네들은 청약의 권유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통 왜 그러냐? 얘네들은 너무 안전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증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채증권, 정부에서 발행한 거예요. 믿을만 하잖아요. 지방채증권,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히 공시가 이루어져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는 왜냐면 증권 발행 시장 공시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사기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전한 것들은 이미 공신력이 있으니까 굳이 증권신고서 이런 거 없어도 된다. 그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한테가 원리금 보증한 채무, 그죠? 국가, 지방자치가 소유하는 증권을 금융위원회랑 미리 협의해서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죠? 도시철도 건설, 운영, 주택건설사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와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학자금 대출증권, 전자단기사채 등인데 문제는 만기가 3개월 이내 단기사채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권신고서 없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고 대상 모집 매출금액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기업은 전부 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냐? 아니다. 작은 데는 안 해도 된다. 그쵸? 그래서 어떤 거냐? 과거 1년간 동일한 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중요하게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라. 10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아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모집, 매출의 경우에도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 미만이라도, 그죠? 재무 상태에 관해서 일정한 사항을 공식을 해라.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그래도 10억 원 미만이라도 너네들이 이런 공모하려면 조금 뭘 금융위에다가 알려라. 라는 거예요. 뭐냐? 요 발행인 돈을 조달하려는 사람이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라. 그래서 그 서류들은 회계감사인의 회의 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에 확인하고 의견 표시를 받은 거를 제출해라. 그쵸? 청약의 권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청약기간, 납부기간, 이것들은 제출해라.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 그래서 마지막에, 그쵸? 이런 것도 금융위에 보고를 해라. 자, 이 증권신고서의 신고 의무자는 누구냐? 이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에요. 증권사가 아니라. 증권신고서를 수리라는 건 유예요. 여기가 이제 금융위가 있어요.
금융위가 있고, 내가 A사예요. 내가 처음으로 상장해. 그럼 여기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쵸? 제출한다는 거 우리가 수리라고 봐요. 물론 제출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아요. 형식에 안 맞으면 안 받을 수 있죠. 제출하는 건 수리고, 수리한 다음에 얘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부터 이 증권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출을 해서 받는 거를 수리고, 그래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사인하는 게 효력이다. 증권 신고서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한 투자 설명서를 사용해라. 즉, 왜냐면 증권 신고서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증권 신고서하고 투자 설명서랑 같은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 설명서 주려면 원칙은 효력이 발생한 걸 줘라. 근데 예외적으로 효력 발생 전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면 이때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다가 신고를 하고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투자 설명서를 쓸 수 있어요. 투자 설명서. 그렇지만 이때 신고했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도 발행하는 사람은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발행하는 증권을 팔고 싶은 거죠. 물론 팔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판매한다라고 알리고 싶어요. 그때는 예비 투자 설명서를 쓸 수 있다. 문제는 이 예비 투자 설명서는 그냥 홍보 목적이지, 투자자들이, 잠재적 투자자들이 예비 투자 설명서를 보고 나 살게, 나한테 줘, 이런 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계속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자를 사용하여 청약의 권유를 해야 하나, 이게 원칙이에요. 신고서 제출할 때 예비 투자 설명서 혹은 간이 투자 설명서를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이용한 청약 권유 행위, 권유는 돼요. 그죠? 그렇지만 권유를 받았으면 투자자가 나 살게 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살게 하더라도 아직 기다리세요. 지금 못 팔아요 라는 거죠. 권유는 가능하다. 근데 권유한다는 게 뭐예요?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금융위에 제출된 증권 신고서를 수리 전과 수리 후 효력 발생 전까지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수리를 거부하거나, 그죠? 야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수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증권별로 정해진 효력 발생 기간 동안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즉 이런 거죠. 신고가 됐어요. 신고했다는 거 내가 제출을 하고 일반적으로 제출한 다음에 이거 대해서 약간 검토를 해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제출하니까 검토하니까 오케이 괜찮아.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수리됐다고 하고, 수리가 된 상태에서 별말이 없으면 며칠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요 며칠이 지나면 저절로 별도의 이야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그럼 증권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는 제출된 신고서, 첨부 서류가 형식상, 내용상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항상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쵸? 정부가 그 내용을 보증하거나 승인하는 거, 이런 건 아니야. 그죠? 그냥 형식상, 내용상. 내용이 뭐냐면, 그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냐? 근데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래 제한.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할 수 없다. 지금 이런 거죠. A가 발행인이에요. 아직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 이 투자자한테 권유를 할 수 있어. 권유. 우리 증권 사세요 라고. 그럼 투자자가 이 권유에 대해서 확약을 하잖아요. 나도 살게 라고. 그러면 얘는 둘이 예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 예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왜? 효력이 나야지 예스 할 수 있으니까. 권유하더라도 이 청약을 내가 승낙하는 거죠. 둘이
오케이 되는 거. 즉 내가 얘한테 권유하는 거는 투자 입장에서 오케이, 네 말 알아들었어. 투자자는 거기에 대한 화답을 오케이, 나도 살게. 그럼 A는 아직 오케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효력이 해야지만 그때부터 오케이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신고제도에서 일괄 신고서 있어요. 우리가 파생결합 증권에서 배웠잖아요. 뭐 ELW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증권을 계속 발행하면은 그 발행 그 물량 한도까지는 그쵸 추가 발행하더라도 그냥 그 일괄 신고서 제도로 해서 그냥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고 신고로 끝나는 거. 그래서 보시면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만 발행 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하고 실제 발행할 때는 그냥 간단한 추가 서류 제출만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을 못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혹은 매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일괄 신고서 제도다. 그래서 어떤 게 일괄 신고서가 제출하냐? 주권, 주식, 주식 관련 사채, 뭐 이익 참가부 사채, 고난도 금융상품이 아닌 파생결합 증권, 우리가 그쵸? 고난도 금융상품 중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기초자산의 구성, 수익구조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 이런 개방형이 뭐냐면 환매가 가능한 이런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간에 이제 정정할 수도 있잖아요. 정정신고. 중간에 내용이, 그래서 이미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금융위로부터, 이런 경우, 그죠? 내가 잘못 썼어요 라고 먼저 말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야야, 너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시 써와. 라고 정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은 경우, 제출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정한 이제 증권신고서를 정정신고서라고 한다. 그래서,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원래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걸로 본다. 즉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이때 수리했어. 근데 이때 금융위에서 정정을 요구했어. 그래서 다시 제출했어. 그래서 이때 수리됐어. 원래 수리된 거는 요 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회 신고서는 내가 발행하는 사람이 증권 팔래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저 증권 안 팔 건데요 라고 증권 신고서 제출한 거를 취소해 달라는 걸 철회 신고서라고 해요. 증권 발행인은 증권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외에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소 매수의 청약일 전날까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했으면 그죠? 증권 이제 발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 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그래서 청약을 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아까 전에 50인 그죠?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그 중에서 전문가 이게 말이 어려운데 전문가로 제외되는 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로 보지 않는다. 즉 50인에 내가 이런 포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가로. 그래서 발행이나 재무상 기업 내용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중 제외되는 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기타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연고자도 우리가 50일에 포함 안 됐는데 그 연고자가 아닌 자 이런 거예요. 연고자로 보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발행인의 제품을 원재료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에게 자사 제품의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거. 야, 그쵸?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물건을 내가 원재료를 공급한다고 A라는 회사 전체 사업이나 재무구조까지 알 수 있냐? 야,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고자로 보지 말아라. 그죠? 발행인과 대리점 계약에 의해서 발행인의 제품을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그 임원, 발행인의 동창회, 종친회, 단체 구성원이 총회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유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이런 사람들은 연고자 아니다. 자, 그다음에 전매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전매는요. 지금 물건을 팔았어. 그죠? T는 연기 시점인데 얘는 이제 미래잖아요. 미래에 추가적으로 이게
증권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매라고 해요. 전이라는 게 앞, 그렇죠? 미래, 매는 매매, 미래 다시 매매될 수 있는 거. 즉 이런 거죠. 즉 내가 A가 B한테 뭘 팔았어. 한 주를 팔았어. 그리고 B한테 야, 너 무조건 이거 10년 이후에 팔어?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게 안 팔리겠죠? 그런 건 전매가 아니에요. 근데 A가 B한테 팔았어. 근데 B가 이거를 C한테 팔 수 있고 D한테 팔 수 있고 이렇다면 이런 걸 이게 전매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별로 전매 가능성을 보겠다. 지분증권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이나 지분이니까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다시 또 팔 수가 있죠. 이런 거. 지분증권이 아닌 이외의 증권. 그러면 주로 이제 채무증권이 주로죠. 뭐 파생결합증권도 있긴 하지만 그죠.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으로 분할이 뭐예요?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전환권 등의 권리가 부여된 증권 중에서 1이나 2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업무증권은 다음에 어느 요건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다.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기업업의 만기가 365일로 길거나 특정 금융 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 그래서 전매 제한 조치 아래 경우에는 전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간주하겠다. 증권을 발행한 다음에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지금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고 나서 1년 동안 이 증권을 내가 유출하지 않겠다. 뭐예요? 증권을 팔려면 증권을 유출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원하고 예탁 계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안 되는 걸로 보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겉면, 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면을 발행 후 1년 이내에 더 쪼갤 수 없겠다. 그렇죠? 왜냐면 50매니까 내가 10매만 발행했어. 근데 그죠? 1000만 원짜리로 2매 할게요. 2매만 발행했어. 그러면은 아직 왜냐면 이거를 한 명이 하나씩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짜리인데 1원짜리로 만들었어. 그럼 1원짜리 몇 개 만들어요? 1000개. 이런 식으로 분할이 가능하면 1000명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하고 액면가를 발행 후 1년 이내에 더 쪼개는 거. 이거를 쪼개지 않겠다. 즉 처음에는 50개 미만으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 액면가를 쪼개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매가 안 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권 등이 부여된 경우에는 권리행사 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 전환권의 권리행사를 발행하고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거. 기업업은 파생결합증권이 특정금융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융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기업업 등을 인수한 금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까지 있으면 우리가 전매가 안 되는 걸로 보겠다. 자, 주로 또 단기 사채인데 만기가 3개월, 짧은 거 이런 거.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탁 기일로부터 1년 동안 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를 통해 지분주권을 모집한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죠? 국내 환류 가능성.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로 다시 무언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해외에서 내가 증권을 발행했는데 그 증권이 국내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능성이 있는 해외 발행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발행일로부터 1년, 다 1년이에요. 해당 증권을 거주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해당 증권의 겉면,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취득자로부터 그러한 발행 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 경우에도 전매가 안 되는 걸로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을 발행하면 전매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예수, 예탁결제원에다가 맡겨요. 근데 예탁결제원에 맡겼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탁결제원에서 1년 이내 이전에 을 인출할 수 있는 사회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발행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 증권의 인출을 예탁결제원에서 허용할 수 있다. 어떤 거냐? 통일 규격. 이 증권이라는 게 규격이 있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규격을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탁결제원에서 뽑는 걸 허용한다. 전환권, 신주증권 등 증권 프로의 권리 행사 이런 거는 뭐 허용해 주겠다. 회사 합병 분할 이런 걸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에 따라서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거 그건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그다음에 병합에 따라서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는 거 이건 파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해주겠다. 전환형 조건부 자기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내 권리 행사니까 이것도 허용해 주겠다. 이 정도 기타 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탁을 이제 1년 동안 보통 예탁하는데 1년 이전이라도 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그렇죠? 금융위가 따로 전하는 효력 우리가 다시 보시면 내가 신고를 해요. 그렇죠?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효력 발생했어요 라고 이게 알려주질 않는다. 왜? 그냥 법에서 수리하고 얼마간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이 당초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초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좀 말들이 어렵지만 보셔야 돼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 무보증 사채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리 날부터 5일 보증사채, 담보부 사채 얘네들은 좀 안전하니까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하면 그냥 그 증권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하겠다. 그다음에 사채권의 발행을 위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 거래 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발행이자의 변경을 위해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금적립계좌 발행을 위하여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 중요한데 이제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효력 발생하고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정정신고서가 있다. 원칙은 마이너한 거, 아주 사소한 문구 같은 거나 중요하지 않는 걸 정정한 거는 이 정정신고서를 냈다라고 하지라도 그죠?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에 어느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모집,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에 모집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내가 원래 100개 팔려고 했는데 줄어서 80개를 팔린다거나 늘려서 120개 판다거나 요 안에서 수량이 변동되는 거 그죠? 이런 거 이해하겠다. 초과 배정 옵션이라고 해서 이제 IPO 하고 나면요 추가로 더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초과 배정 옵션이라고 해요.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 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 매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저쪽 M&A 할 때 배워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 사겠다라는 거예요. 대가로 교부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예정 주식수가 변경되는 거 이런 거. 채무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을 금액이에요. 금액. 아까 전에는 수량이었고 원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사소한 문구 수정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이런 걸 정정신고서, 이런 거는 이제 효력 발생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제 국제금융기구가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타가 많네요. 증권이라고 할게요. 증권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네, 효력 발생 기간을 계산함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한 때는 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주겠다. 그러면 이건 그냥 추가로 알아보세요. 이제 증권 발행 신고서 보고서에서 이제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그 실적을, 그죠? 발행 실적을 보고서 형태로 금융위에 제출해라. 이 정도예요. 자, 증권 분석 기간.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증권 분석 기간은 뭐냐면, 주식을 예로 들을게요.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상장하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라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증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간은 이제 증권 분석 기간이에요. 그래서 증권 분석 기간이란 모집가액, 매출가액의 적정성 등 어떤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다 증권 분석 기간이다. 그러니까 인수 업무, 모집, 사모, 매출, 주선, 이게 뭐예요? 증권사도 증권 분석 기간이고,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채권평가업자도 증권 분석이다. 근데 이런 증권 분석 기관은 증권에 대한 분석 업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즉 언제냐? 그러면 이 증권 분석은 쉽게 말하면 어떤 증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좋게, 나쁘게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 없는 증권에 대해서는 가치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게 크게 원칙이에요. 분석 업무 금지는 금융위로부터 이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럼 분석 업무 못하죠.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증권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하는 그 회사에 대한 증권 분석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죠. 증권 분석 기관의 평가. 이것도 이제 증권 분석 업무니까 평가를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즉 증권 분석 기관이 공모,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공모라 사모 있었잖아요. 공모라는 이제 50인 이상한테 파는 거. 공모하려는 법인과 다음에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증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이것도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증권 분석 기관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3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때 혹은 반대인 경우는 내가 평가할 수 없다. 증권분석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해당 법인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거, 요 내용하고 요 숫자들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증권분석기관의 임원이 해당 법인은 내가 평가하려는 법인이에요. 그 자본금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임원이 증권분석기관의 100분의 1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증권분석기관, 해당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 또는 증권분석기관의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 그렇죠? 동일인이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그죠? 임면이라는 게 임원을 고용하고 임원을 해고하는 거예요.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평가하지 말아라. 왜? 공정성을 의심받으니까. 자, 제한, 아까 전에는요. 정 못한다. 그 다음에 제한은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그죠? 기간 동안 못한다라는 거죠. 공정한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평가 내용 중 허위, 중요 사실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면 약간 좀 이제 벌칙 같은 거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평가하지 말아라. 평가를 해야지 돈을 버는데 그럼 못하는 게 하는 거죠. 증권분석기관이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가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벌칙 형태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대신
일반적으로 증권 발행할 때 평가기관의 의견이 필요한데 의견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소액 공모, 10억 원 미만이라고 했죠. 하는 경우 또는 모집 설립이지만 어느 하나, 안에 중에 하나 어떤 거냐?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지분증권 중 상당 부분을 정부나 지방자치가 취득하는 거 이런 거는 굳이 가치평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인가 허가받는 거 그 밖에 사업 내용에 비추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증권 분석기관의 어떤 평가가 없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정조작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정조작은 말 그대로 시세를 조작하는 건데요. 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 그렇죠? 유상증자는 이제 잘 들어 요게 이제 유상증자일이에요. 증자 결정일. 그러면은 유상증자하기 전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도대체 얼마에 유상증자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기 전에 요 증가를 주식을 좀 스무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격을 가치평가가 조금 되도록 그리고 신뢰성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안정조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건데 허용된 주가 조작이죠. 그래서 안정조작의 기준가격이라고 하는데 평균 거래 가격,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증권, 쉽게 말하면 상장되어 있는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을 안정조작의 기준가격이라고 보겠다. 용어 정도 보시면 돼요. 그죠? 조작기간의 초일, 전일부터, 첫날, 전날이죠. 요 전날부터 과거 20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세 가격을 실물 거래에 의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가중산술평균 가격 혹은 안전조작기일 초일 전일, 그렇죠? 초일 전일부터 과거 7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세 가격을 실물 거래에 의한 가중치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그렇죠? 증권거래 시장에서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상태, 수익성, 사정을 참고 금감원이 정하는 가격. 이게 이제 안정조작 기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투자 설명서. 그렇죠? 우리가 증권 신고서랑 똑같아요.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증권 보서라는 건요. 증권 신고서예요. 증권 신고서. 증권 신고서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 문서이자 투자 권유 문서인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기 위한 심사 청구 서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한테 교부하는 건 뭐죠? 투자 설명서. 금융위한테 제출하는 거는 증권 신고서. 근데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는 증권 신고서의 제출, 효력 발생이라는 진행 단계에 따라 간이, 예비, 투자 설명서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리가 된 거예요. 얘가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예비 투자 설명서라고 해요. 투자 설명서. 그다음에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 이제 청약할 때까지 이때 쓰는 거를 우리가 투자 설명서라고 해요. 간이는 뭐냐? 내가 신고하면서 나 예비 투자 설명서는 이렇게 쓸 거고요. 간이 투자 설명서는 이렇게 쓸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요때 쓰는 걸 간이 투자 설명서. 그러니까 요 예비 투자 설명서를 좀 요약한 거. 여기서도 간이가 있어요. 간이 투자 설명서. 이건 뭐예요? 투자 설명서를 요약한 거. 간이 투자 설명서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 투자 설명서의 작성하고 공시. 작성은 자, 투자 설명서에는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 사항을 누락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똑같이 써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업 경영 등 비밀 유지, 투자자 보호와 형평 등을 고려해서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는 군사기밀, 발행인의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융위의 확인을 받으면 증권신고서에서는 다 쓰되 그 중에서 이런 민감한 내용은 빼고 투자 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시 있잖아요. 발행인은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에 제출해라. 그다음에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왜? 일반인이 투자 설명서를 봐야지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은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 거래소, 청약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공시해라. 그다음에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환매 가능한 우리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추가로 제출해라. 그래서 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 왜냐면 중지했잖아요. 모집 매출.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공시 안 해도 되는 거죠. 투자설명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투자설명서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간이투자설명서를 다시 제출해라.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해요. 정당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즉 우리 회사 주식을 살려는 이런 투자자한테는 투자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투자의 청약을 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증권신고도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는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전자문서, 그죠? 이제 파일이죠. 투자설명서를 받은 것을 동의하면 그걸 교부하는 것을 간주하겠다. 원칙이에요. 대신 투자설명서를 원래 줘야 되는데 투자설명서를 안 줘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면제돼. 누구냐? 전문가 아니냐? 전문가들은 잘 아니까 굳이 투자설명서를 안 봐도 되잖아.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이것처럼 나 필요가 없어,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은 안 줘도 된다. 그죠? 그다음에 똑같은 이미 취득한 것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해서 추가로 하는 거. 그죠? 이런 건 이미 벌써 한 거를 똑같은 내용이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또 줄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 안 줘도 된다. 투자설명서 사용 방법. 다음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투자설명서 사용해라. 자,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즉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 투자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때 그때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죠? 그때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해라. 그렇지만 예비투자설명서가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청약에 승낙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때는 이런 예비투자설명서는 주로 이제 홍보 목적인 거죠. 자,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 방송, 잡지를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 전단을 통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증권 발행 시장에 대한 공시고요. 이거 내용이 좀 많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